자, 안녕하세요. 북서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세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게요. 예. 자, 1번인데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중세와 관련돼서. 중세는, 그, 게르만법이 주로 위주였죠. 예. 그런데 이제 중세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예전에 잊혀졌던 로마법이 다시 이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 로마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법 체계나 그 다음에 이제 교회법 이런 것들이 체계화시키고요 하는데 여기 1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게르만법 있죠. 네, 게르만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뭐하고 비교를 시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법하고 비교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문제를 낸 건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론서에서 낸 문제가 아니라 그 서양 중세사란 강론서에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게르만법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나오면 그 비교 대상이 로마법은 중요한 거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가와 나의 법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 가는 이제 이성과 정의가 법 질서의 필수적인 바탕이라는 법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다. 자, 이성과 정의의 법 질서의 필수적인 바탕, 법이론.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로마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로마법. 그래서 로마법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민법, 만민법, 자연법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렇게 이제 로마가 확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판례나 간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면서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로마법은 어디에 영향을 주죠? 현대법에 또 영향을 주죠. 자, 그런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반대로, 나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오랜, 간습으로 성문화되지 않고 계속 구조로 이렇게 내려왔던 법인데, 이 법은 이제 뭐냐면, 게르만법이에요. 네. 그래서 게르만법은 로마법에 비해서 상당히 미개해요. 그리고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뭐냐면 체계적이지 못해. 그런데 이제 특징은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에서 결정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게르만법은 아래에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법이야. 그리고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이 게르만 부족이 다른 게르만 부족들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아도 이 다른 그 게르만족들, 그러니까 지배 부족들의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예전부터 내려왔던 법들이 적용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원의 간습이나 이런 정통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게르만법하고 로마법의 또 차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가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할 때 그를 법정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었다. 예. 요거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공법하고 사법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은 오늘날 말하면 헌법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 민법에 해당해요. 근데 이제 로마법은 그 형법보다는 민법이 발전돼 있어. 형법은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게 공공의 문제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뭐 내란이나 반란 같은 것들 관련된 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개인 간의 법이지만 개인 간의 문제지만 이걸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사회 질서를 문란시킬 때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건데 되게 보면 이제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가 발생할 때 그 앞에 전자 그러니까 공공의 문제 뭐 반란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처벌해요. 데리고 와서. 근데 개인 간의 어떤 문제로 일어난 이제 형사 사건 있죠. 이런 것들은 국가가 그 초반부터 참견을 안 해. 언제 범죄가 성립되냐면 그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장에 앉힐 때 범죄가 성립돼요. 그때 이제 그 얘를 잡아서 범죄 그 재판장에 앉히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그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해야 돼. 개인이. 오늘날하고 다르죠. 오늘날은 어떤 살인사건이라든지 뭐 절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 기소, 재판까지 누가 다 해요.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 수사나, 그 다음에 범죄 인도까지는 개인하고, 뭐 기소나 뭐 판결까지는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서 볼 때 국가가 모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개입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준사법주의라고 해요. 준사법주의. 준사법주의는 뭐냐면, 국가가 권력이 위해서 재판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누가 개인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돼. 범죄인 인도나 이런 측면에서 준사형주의, 사법주의, 준사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준사형주의는 또 어디에서 보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법에도 보여요. 고대 법정에서. 그래서 이 민법 체제는 상당히 뭐냐면 공법 체제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낙후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민법보다. 근데 이제 계엄헌법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거는 잘 돼 있어요. 오늘날 형사소송법 같은 건데 범죄인을 잡아서 인도하는 거 다 누가 책임지는 거죠? 국가가 해요. 만약에 그 범인이 피고인이 그 정해진 날짜에 안 왔어. 재판장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재판관이 주로 이제 부족장이겠죠. 부족장이 선고를 내요. 이 사람은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때려요. 그래서 거의 강제적인 그런 국가가 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제도 장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계엄헌법의 특징이죠. 이거는 현대법에도 마찬가지죠. 현대법에도 만약에 내가 뭐 민사사건이나 그 형사사건에 이렇게 와서 뭐 경찰에 출두하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도쪽 또 보내죠. 왜 안 왔어? 또 어떻게 하면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해요. 체포해서 수사를 받고 그런 거죠. 민사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에 뭐 공주를 내갖고 누가 이제 소송을 거는데 정해진 날짜에 재판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피고인이 그쪽이 이제 상대편이 뭐냐면 그걸 인정했다고 보고 뭐냐면 민사사건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이제 선서하죠. 그래서 이쪽이 유리한 쪽을 판결을 내잖아요. 자, 그거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본질적으로 재판의 판결에 비롯된 거로 사법이 대부분이고 공법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맞죠? 예. 이때 사법은 오늘날 어디죠? 민법. 그 다음 여기에서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오늘날 형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민법이 되게 상당히 발달됐다. 그래서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어느 부분 로마법에 관련된 민법 부분, 뭐 재산, 개인, 신분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만 현대법에 영향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범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를 증명할 때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 두 가지 증명하죠. 하나는 그 증거하고 자백이야. 증거와 자백. 지금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입증할 때는 증거와 자백을 가지고 해요. 물론 이제 제일 괜찮은 방법은 증거지만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백 위주의 어떤 수사 가능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하여튼 증거와 자백인데 이에 반해서 이 계엄헌법 같은 경우에는 시제법이 널리 사용돼요. 이 시제법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시제법은 뭐냐면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항복을 가해요.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가해.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 나는 것이 그 시제법인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빠트려 물속에 빠트려 갖고 스스로 떠오르면 이 사람은 무죄야. 근데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죠? 유죄죠. 원래 가라앉기 전에 끝내주죠. 예. 이런 방법이야. 아니면 이제 그 쇠를 빨갛게 달궈. 그래가지고 작게. 그래갖고 잠은 다음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대인 상처가 일주일 만에 나으면 이건 무죄가 되는 거고 일주일 이상 지나면 어떻게 해요? 유죄가 되는 거야. 이게 좀 약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서를 하는 거야. 선서. 계엄만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할 때는 부죽신한테 선서하고 아니면 그 누구한테 선서해? 기독교를 받을 때는 하나님한테 선서하죠. 예.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천벌을 받겠다. 죽은 후에 지옥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계엄헌법에서는 그런 것도 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1세기 넘어가면 얘네들도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달았나 봐. 그래서 이 시제법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게 돼요. 특히 로마법의 영향으로 해서 이게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게 언제냐? 교회법에서는 요번에 몇 차 공회가 나왔죠? 4차 라테른 공회가 있죠. 요 4차 라테른 공회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제법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물론 그거 폐지했다고 해서 지금 거기는 결의만 한 거고 실제로는 그게 계속 갔지만 요때 4차 라테른 공회 때 교회법 안에서는 이 시제법이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계엄헌법은 귀족의 명예관념에 근거해요. 동일한 죄를 지어도 귀족에게 평등하게 더 많은
귀족에게 평민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했다. 틀리죠? 예, 평민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했어요. 예, 왜냐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정근대 시대 법은 대체로 신분적인 요소가 적용되죠. 되게 상위자가 그 하위자한테 한 범죄는 좀 한 단계 낮게 처벌받고요. 하위자가 이제 상위 신분한테 한 것은 한 단계 높게 처벌받죠. 마찬가지 계도만법도. 예.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뭘 강조해요? 형평성을 강조해요.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면 법 아래 모든 사람 다 평등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평민이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귀족이든 대체 평등해. 물론 이거는 이제 형식적인 논리지만 실제로 좀 다른 판결을 내겠죠. 예, 이런 것도 특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게르만법의 어떤 비슷한 느낌이 나. 그래서 말은 평등이지만 형평성이지만 실제로 뭐예요? 상당히 차별적이잖아. 예, 뭐 제도 운영이나 뭐 어떤 그 법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예, 되게 차별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나의 경우 그 사적인 보복의 범행의 피해가 확대되어 전투력의 약화가 초래된 것을 있으므로 벌금형을 제시했다. 예, 주 벌금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벌금형 한 수단이 불가하지만 뭐 감옥도 가야죠. 징역. 그 당시에 뭐 감옥이나 징역형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없겠어요? 일단 그걸 만들려면 어떤 제도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한데 조그만 게르만 사회에서 부족 사회에서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은 거야. 그런다고 뭐 조금만 죄를 지어도 다 처형시켜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아주 큰 문제가 아니면 다 벌금으로 때려. 그래서 이제 계명헌법 내용을 보면 사람을 죽일 때도 상당히 벌금을 때리고 그래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이 죽였을 경우에는 그 전투력에 상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적 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놔뒀더니 복수의 악순환, 복수의 나을 것이라는 말 있죠. 그래갖고 복수를 해. 어떤 사람이 뭐 누굴 죽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족들 몰려서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와서 죽이고 그럼 어떻게 해? 복수의 악순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에서 개입을 해서 그걸 못 막는 거야. 막고 대신에 벌금을 때리는 거죠. 지금도 근대법 체계에서도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도 내가 사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해자를 복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심정적 이해는 하는데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거? 에? 만약 그렇게 하면 사적인 어떤 복수가 뭐예요? 행행할 수밖에 없고 복수의 악순환을 위해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제 최근에 부산에 있는 어떤 10대 여중생들이 뭐 어떤 애들 하나 되게 팼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 몰려서 전혀 죽이자면서 칼을 하면서 막 죽인단 말이야. 그럼 그 가족들 어떻게 해서? 또 죽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사회가 유지되겠어요?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근대법에서도 사적인 복수는 철저하게 금지시킨다. 예.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또 어긋내고, 예,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답이 4번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저희 십자군 전쟁 볼게요. 요번에 이제 십자군 전쟁 나왔죠? 3차 십자군 전쟁.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보면, 1번은 이제 11세기 후반, 열린 종교에 생겨진 연설문이다. 자, 연설자의 이름을 쓰고, 이 연설로 시작된 전쟁이 서유에 미친 경제적 결과를 두 줄이내 쓰시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 연설은 이제, 무슨 연설일까요? 클레르몬 공의에서 우르반 2세가 제후드에게 했던 십자군 모집 연설문이죠. 그래서 이제 연설문 중에 신을 믿지 않는 투르크인이라고 나오는데 신을 믿지 않는 투르크인이 누굴까요? 이게 셀주크 투르크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순례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잖아요. 특히 이제 비잔틴 제국의 그 경제적 중심지인 소아시아 반도를 장악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비잔틴 황제가 누구한테 SOS를 쳤어요? 교황에게. 그리고 교황도 얘를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또 동방에 행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십자군을 모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7차례 십자군 원정이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십자군 원정은 1차를 제외하고 뭐야?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사에 큰 영향을 줬어. 그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지중해 무대에 또한 동방무역이 발달됐고요. 예. 그리고 이 동방무역을 이제 주도했던 것들이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근데 4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이 약탈당함으로써 어디 넘어가요? 예.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로 넘어가죠. 베네치아, 밀라노 그런 도시도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문화적으로 선진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서 이런 스콜라 철학 형성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기사 계급들이 몰락을 냈죠. 총포로가 도입되고 이걸 정치적으로 중앙집권 강화, 교황권 약화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도 이제 십자군 전쟁의 영향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기 설명 중에 십자군 운동이 중세사회에 영향을 끼친 상황만을 골라 묶은 것은, 교과서 수준으로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 카노사의 굴욕으로 교황의 권위가 쇠퇴했다. 이건 아니죠. 자, 니은 영주와 기사가 몰락하고 봉건제도가 해체됐다. 영주와 기사, 특히 기사가 왜 몰락했을까요? 예, 중동에서 하향 무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전 또 뒤에 공사기준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학폐경제 발달이 촉진되고 자원경제 무너졌다. 예. 그래서 이제 촉진됐다는데 초점 맞추세요. 이미 조금씩 이제 했다가 이렇게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런 영상들이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민에 대한 봉건적 속박이 더 강화됐다. 14세기 이후에 봉건적 반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답이 2번이죠. 자, 3번을 보면 다음은 서양 근대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거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고 가사상의 특징 가사상이 가사용이 특정 계층의 운명에 미친 영향과 나의 인류가 끼어한 바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게 건설과 파괴에 세운 도구 뭘까 이거? 이거는 하약이죠. 파괴는 이해되는데 건설은 뭐냐? 자,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예? 강산 개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예를 들어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운하 만들 때는 이 하약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폭발하고 새로운 건물들을 만들 때 황건물 무너뜨리는. 그런데 이제 하약을 또 사용하죠. 그 다음 제지법의 합산과 결합돼 큰 영향을 주는 인쇄술이죠. 인쇄술. 자,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이제 가가 어떤 계층의 운명에 미친 영향을 쓰시면 될까요? 기사계급이죠. 기사계급이 몰락하고 왕권이 강화됐다. 그래서 상계군들은 이런 총포로로 모장된, 하향무기로 모장된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인류에 기여한 것은 지식 일반인에게 널리 확산됐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술은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죠. 예전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도제적으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돼갖고 계속 이제 전승돼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인쇄술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가 돼. 그러면서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쇄술은 우리가 딱 알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돼 있어. 먼저 시작됐고. 근데 왜 서양에서는 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사람이 주로 어디에만 한정되냐면 주로 사대부층, 지식인층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영역에서 그렇게 이제 독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 이미 예전부터 그런 영역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 인쇄술을 통해서 민간 영역이 형성된 곳에서 뭐냐면 널리 찍어대면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인쇄술의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성경이죠. 성경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 교회가 예전에 가르쳤던 것들이 성경에 입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전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뭘 가능케 했죠? 종교개혁을 가능하는 어떤 원인이 됐다. 이거 우리가 이제 루트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공부했던 95개조 방방문도 이런 뭐냐면 인쇄술을 통해서 무한 복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종교개혁의 원동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루살렘 왕국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차에 거쳐서
한 그 십자군 원정 중에 그런데도 성공한 원정은 뭐예요? 1차죠. 예. 그래서 1차 그 십자군 이후에 그 예루살렘 왕국과 그 주변에 여러 봉건 제후국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이 중심으로 해서 그 가는 예루살렘 왕국이죠. 거기에 이제 트리폴리 백국, 뭐 안티오크 백국, 그다음 에데서 백국 이런 이제 여러 봉건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그 왕국들은 뭐에 의해서 운영되죠? 봉건제. 예. 그래서 유럽의 봉건제 그대로 이식돼 가지고 운영이 됐다. 그런 것들 특징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를 해당할까요?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 그 예루살렘 왕국이나 트리폴리 백국이나 안티오코 공국이나 에데서 백국이나 다 왕이 있고 그다음에 공작이 있고 백작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실권을 갖고 있지 않아. 어디가 이제 실권을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 왕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제후들이 모여있는 고등법전이 실제 실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의 트리폴리 백국이나 안티오크, 뭐 에데사 백국도 각각의 뭐냐면 법정들을 갖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봉건제 방식으로 운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 왕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토지가 적어요. 그래서 토지를 직접 지급하는 봉신대에 직접 지급을 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대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그 방식으로 또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획, 가해 실권은 대제후들 모이면 고등법전에 있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그 당시 그 가는 자체 군사력이 아니라 그 당시 성전 기사단이나 병원 기사단이나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전 유럽적인 조직들인데 이 조직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국방을.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나는 티마노제도를 지방에 통치했다. 군사적 봉건제인 나가 아니라 요거는 뭘까요?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 그 오스만 투르크는 그 각 지역에 뭘 주둔시켰냐면 투르크 기병을 주둔시켰어. 그래서 이 투르크 기병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를 사파이 기병대라고 하는데 뭘 했냐? 각 지역에 토지를 할당해줘요. 근데 이 토지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가는 수조권을 줘요. 그래서 이걸 징수해가지고 기병을 양성하는 그런 제도를 뒀는데 이게 티마르 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셀주크 투르크는 무슨 제도가 있을까요? 이그타 제도죠. 이그타 제도. 셀주크 투르크는.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는 이그타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그타 제도는 이제 그 지역의 일종의 통치권을 주는 거야. 티마르보다는 좀 약간 지방 분권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 이그타 제도는 그 셀주크 투르크부터 시작된 건 아닌 그 전부터 있었어. 예. 근데 이제 셀주크 투르크 때 활성화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칼리프 수탄의 칭호를 얻어 이슬람 세계를 주도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바스 왕조를 보호해주고 그 당시 아바스 왕조가 사만 왕조의 그 압박에 있었는데 부하이 왕조나 그들을 물리치고 그 바그다드에 입성을 해서 그 뭐냐면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칼리프는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술탄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정치적 그 지도자가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가 나중에 그 오스만 투르크 셀림 1세 때 다시 합쳐지죠. 그래갖고 그 술탄 칼리프 제도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여기에서 예루살렘 왕국은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했을까요? 살라딘에게 멸망했죠. 에어두세요. 그 사람 유명해요. 예. 그래서 그 아유브 왕조를 세웠던 살라딘에게 멸망을 했다. 그때 이제 그 살라딘이 보인 태도가 종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십자군들이 보였던 태도와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되죠. 그때 그 십자군들이 예루살렘 점령할 때 그 안에 있었던 그 이슬람교를 다 죽였잖아요. 깔끔하게. 근데 살라딘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돈만 주면 뭐예요? 풀어줬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뭐냐면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풀어줬어. 예. 그만큼 상당히 종교적 간용을 베풀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기응, 니은, 리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중세 경제 발달 보죠.
자, 요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중세 봉건제 해체, 그 다음에, 상판유 대시, 그 다음에 이제, 농민 반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1세기 들어가면 이제 중세사회가 안정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그리고 각 지역 시장권을 연결시켜주는 원권이 무역권이 형성돼요. 그래서 원권 무역권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권 무역권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뭘까요? 자, 하나가, 북방 무역권, 북유럽 무역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지중해 무역권. 그 다음에, 이런 북방 무역권과 지중해 무역권을 연결시켜주는 그 내륙 무역권 있죠. 내륙 무역권의 중심, 시장이 뭐예요? 쌍파뉴의 지방이 큰,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쌍파뉴 대시라고 하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 문제도 이 쌍파뉴 대시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위에 보면 링컨의 주교였던 로버트 코스테스가 로베르트 주교가 한 젊은 귀족 부인에게 편지의 내용인데 여기 가에 들어갈 내용은 쌍파뉴 전기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뭐냐면 상당히 물건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보는데 요 내용은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 나왔어요. 그래서 개론에 있는 내용도 좀 일부 거치지만 중세사를 읽어봐야지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쌍파뉴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매 시장이야. 그러니까 그 일반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물건 사는 것보다는 여러 각지의 상인들이 와가지고 물건 사요. 근데 이제 물건 살 때 모든 것들 다 파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어떤 제품만 특화해서 팔아요. 예를 들어 1월 달에는 예를 들어 농산물만 팔고 2월 달에는 해산물만 팔고 3월 달에는 동방 물자들만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도매 시장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품마다 거래에 대해 서로 달랐고요. 그 다음에 각지에서 많은 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방 상인뿐만 아니라 외국 상인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북방 무역권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키는 북유럽 무역권과 지중해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특징이 뭐냐면 돈을 주고받고 하진 않아요. 직접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표시만 해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토시된 바탕으로 해갖고 차익을 계산해가지고 한전상이 나눠줘. 돈을. 그래서 미리 자금을 카지노에 가보시면 그런 게 있는데 카지노 가면 돈을 주고받고 하진 않죠. 도박하면서. 어떻게 돼요? 일단은 거기 그 카운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겨가지고 뭘 받아요? 칩을 받죠. 그래서 칩을 받아가지고 이걸 주고받으면서 해서 끝나면 그 남은 칩을 가지고 거기 가서 돈으로 바꾸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하면 같은 걸 주면 이런 것도 주고 이제 받으면서 하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한정사한테 주면 그 표시를 주면 한정사의 돈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돈으로 바꿔줘. 그거 왜 그럴까요? 세계 각지에서 유럽 각지에서 각각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폐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화폐를 이렇게 교환하면 어떻게 돼? 골치 아프죠. 환율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한전상이 딱 중간에 서갖고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한전상 그거 그냥 해줘요? 아니죠. 한전 수수료를 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쌍파뉴 백작이. 그래서 쌍파뉴 백작이 정기 시장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이제 그 치안도 유지해주고, 재판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전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얻은 이제 한전 수수료나 그다음에 또 재판을 하면 벌금도 없죠. 이런 걸 수익원으로 사갖고 자기의 수익원 삼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4번을 보면 그 거래 구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상인길드가 벌금을 부과했다. 이건 틀렸죠. 아까 말했던 재판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 했죠? 아직까지 11세기 초중반이니까 11세기 12세기니까 그렇게 그 상인 길드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누가 했다? 쌍파뉴 백작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봉건 제후들도 시장 개선을 환영했어. 처음에는. 왜냐하면 시장을 개선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세금을 띨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환영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2세기 초 이제 쌍파뉴 백작이 영진해에서 여러 도시에 설치한 걸 기원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샹파뉴 시장은 나중에 쇠퇴하게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백년 전쟁 같은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상파뉴 지역이 그 프랑스 왕령으로 편입해요.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곳곳에서 이제 경쟁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파뉴 시장이 형성됐던 게 뭐냐면 이탈리아 상인들이 지브랄터를 통해서 저쪽 그 북유럽으로 건너가려면 문제가 뭐냐면 요 지브랄터에 해협이 좁잖아. 누가 많을까요? 해적들이 많을까요? 이섬 해적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륙 해운을 이용했는데 나중에는 갤린선에 자체 무장을 해가지고 해적을 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직접 이탈리아 상인들이 요 지브랄터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북대역, 북유럽 무역권으로 넘어가게 돼. 직접 이제 통로를, 그러니까 직구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직구를 함으로써 뭐냐면, 이 쌍파뉴가 이제 쇠퇴했다. 그래서 쌍파뉴 대시의 쇠퇴 이유도 좀 외워두세요. 이것도 서양사 개론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고요. 11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11세기 이후에 유럽의 원격지 무역 전개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것은 자, 일단은 이제 그 503페이지 지중해 원거리 무역권 해가지고 제가 도표 그렸는데 한번 좀 보시면서 얘기하죠. 자, 1번을 보면 원격지 무역의 전개는 사치품에 대한 기존의 수요 축대와 농촌 경제 성장의 시민화가 크다. 맞죠? 예,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게 되고, 예,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치품에 대한 기존의 수요가 증대했죠. 요때 사치품들은 주로 어디를 말할까요? 동방산물들. 되게 이제 향료, 견진물, 설탕, 염료, 이런 것들이죠. 예, 특히 이제 그 서양인들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계피나 이런 향료야, 향료. 향료는 왜 필요했을까요? 서양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죠? 그러니까 고기를 많으니까 고기 냄새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냄새 없애는데 향료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향료는 주로 어디 나요? 인도나 저 동남아시아 그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되게 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통로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슬람 상인이나 콘스탄티노프 상인, 이탈리아 상인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원래 원가보다 수십 배 뛰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리산 발견 이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주로 그 동방 무역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그 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그때 주로 구입을 했던 게 뭐냐면 향료예요, 향료. 향료 무역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2번을 보면 지중해 무역의 어떤 원격지 무역, 프랑스와 그리스 도시들 중심으로 식량, 철, 목재 등이 교육됐다. 이건 아니죠. 동방무역, 특히 북이탈리아 중심으로 했고, 여기에서 이제는 식량, 철, 목재 같은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저쪽 북방무역권, 북유럽 무역권하고 관련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 프랑드르 지방이나 북독일 지역, 그 다음에 잉글랜드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저쪽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같은 경우 보면 북해 원격지 무역에서 프랑드 지방 중심을 전개했는데 그 면직물 중심이 주류가 되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게 있어. 뭐가 틀릴까요? 프랑드 지역은 맞죠? 여기 프랑드 지방 위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100년 전에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프랑드 지역은 면직물이 아니라 뭐예요? 모직물이에요. 네. 그 모직물은 어디서 얻은 거죠? 영국에서. 영국에서 양보를 가져다가 자체 짜가지고 수출하는 거죠. 이런 구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직물 시장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잉글랜드, 영국 넘어가죠. 15세기 말에 이제 그 팩스트를 피하고자 그 많은 이제 뭐냐면 프랑드 모직물 기술자들이 영국에 건너가. 그래서 영국에서 자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 잉클랜드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프랑드, 네덜란드 지역하고 협력 관계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대립 관계가 돼.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그 전쟁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면직문은 언제 들어갈까요? 영국은 면직문은 인도에 들어와요. 인도. 원래 그 면직문의 원료가 됐던 게 뭐예요? 모카죠. 모카는 인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초창기 때는 영국이나 유럽가에서 면직물을 수입할 때 어디서 수입했어? 인도에서 수입했는데 이 관계가 거꾸로 됐죠. 언제? 산업혁명 이후에 거꾸로 이제 그 영국에서 면직물을 생산하고
그 당시 이제 인도는 뭐야? 목화를 공급을 해주고, 영국의 면직물을 소비해주는 원료 공급자 상품 시장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이건 나중에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격지 중심 무역 한자 동맹. 예, 북유럽 도시의 한자 동맹이 결성된데 순수한 경제 동맹이다. 아니죠. 한자 동맹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경제 동맹이 아니라 그 자체 이제 군사적인 어떤 동맹적 성격도 같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자 동맹은 이제 정치 군사적 동맹도 있고 이게 이제 13세기 이후까지 약 200년 동안 북유럽 무역권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래서 독립국가 유사한 동맹체에서 공동의 연합함대도 가지고 있고, 근데 16세기 때 이제 영국, 네덜란드 신흥국가가 밀려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17세기 말에 한자에 거쳐서 끝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3번을 보세요. 자, 3번도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원거리 무역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A와 C 지역은 중세 후기의 유럽의 경제 중심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위치를 좀 파악을 해둘게요. 자, A는 어디에 해야 되는가, 이거는? A는 한자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 힘들지만, 위치상 함부르크나 아니면 루베크나 등등, 이런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독일의 그 유럽 북독일 지역의 한자 도시들의 하나다. 그 다음에 B 지역은 어딜까요? 이거는 프랑드르죠. 오늘날 벨기에 북쪽 지역. 그 다음에 이제 C는 어디죠? 쌍파뉴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A에서 상공업자들이 귀족과 연합해 건설한 꼬무들이 많았다. 자, 요거는 이제 꼬무는 이제 자치도시인데 요거는 북유럽하고 남유럽, 이탈리아 유럽 좀 달라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꼬문 운동을 펼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무료 경약. 그래갖고 되게 이제 상인들이 군대를 고용해서 용병을 공유해서, 뭐냐면 제후들을 쫓아내버리죠. 그 도시를 장악하는 거야.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북유럽 도시들은 이제 뭐가 많냐면, 선직자 제후들이 많아요. 성직자 제후. 그러니까 성직자 제후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 민족 이동기에, 황제나 그 세속 제후들이 뭐냐면 땅을 줘가지고 형성된 건데, 이 사람들은 자체적 군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에 이렇게 공격받으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유럽의 특징이고, 근데, 이탈리아 중심으로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귀족 계급들의 세력이 커요. 그래서 상인들이 뭐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당히 타협보죠. 그래가지고, 이 타협봐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귀족들을 도시귀족, 자기들과 함께 또 지배층 이론으로 받아들이죠.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러면 A는, 전자 유형이 있어요? 후자 유형이 있어요? 전자 유형이죠. 투정, 무역, 투쟁형.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평 같은 경우에는 남유럽형이야. 그래서 이탈리아와 관련된 거고, 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게 보면, 모직물 시장 통제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은 100년 전에 원인이 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쌍파뉴 백작의 주도로 설치된 전기를 통해서 13세기 경제로 번영했다가 14세기 때 쇠퇴하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C는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상선을 타고 직접 B 지역으로 왕래하게 되면서 점차 쇠퇴했다. 요거는 쌍파뉴 대시의 쇠퇴한 것이 쇠퇴의 원인이 되죠. 14세기 이후에는 이탈리아 도시 상인들이 이제 여기를 거치지 않고 게리선을 타고 와가지고 어디요? 직접 지브롤터를 거쳐가지고 저쪽 북쪽으로 넘어가요. 북대서양. 그때 뭘 장착하죠? 하향무기. 예전에 해적 때문에 못 갔는데. 예. 그런 것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게 갤리선이라는 게 있는데, 갤리선은 뭐냐면 그 유럽에서 돛하고 그 다음에 놋을 같이 사용했던 곳이야. 그러니까 갤리선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돛도 같이 사용하지만 바람도 이용하지만 지중해는 바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도 같이 이용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갈 때는 좀 늦은 속도로 갈 때는 도수 가. 그러다가 빨리 가려면 뭐죠? 한 번에 빨리 가려면 노수 이렇게 하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해적이 만나면 도망가죠. 그럴 때는 그 도수 가는 게 아니라 뭐도 가는 거죠? 로로 가는 거죠. 열심히 지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근데 이제 이 갤리선들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총칭해서 말하려고
그다음 갈레온선이 등장해요. 갈레온 무역 할 때. 이 갈레온선 특징이 뭐냐면 노가 없어. 노가 없고 뭘로 가냐면 순전히 이건 뭐냐면 범선이야. 배에 뭐에 가요? 배로 움직일 때 바람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에 서냐면 지중해를 벗어나갖고 저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이 그런 망망대해를 할 때는 이걸 했다. 왜냐면 이건 노를 지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순전히 뭘로? 바람에 의해서 가는 범선을 이용했다. 완전 원거리, 장거리 무역을 할 때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은 이제 서양 봉건제 해체에 장원제 붕괴 과정을 수반하고 있다. 자, 단서를 달았죠. 서유럽, 그러니까 엘베강 서쪽 지역을 말이야. 중세시대에서 서유럽은. 그래서 장원제 붕괴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7제에는 상세하게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십자군운동, 자치도시의 성립, 자유농촌의 출현 등등에서 영주가 영향이 약하는 가운데 상파부의 경제 발달로 지대 급납화 현상이 일어나고 영주가 직영적 농력에 분배하고 따라서 부용도도 해방되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 흑사병 요로 농내 지가 향상되고 그래서 영주로부터 자율적, 타율적으로 해방되면서 장원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디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서유럽만 해당해요. 동유럽 같은 경우 오히려 장원제가 해체될 때 서유럽은 해체될 때 동유럽은 어떻게 해요? 더 강화됐죠. 그런데 이 장원제는 그 서유럽의 장원제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판 농노제라고 해요. 군주회를 샤프트라고 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영주를 누가 해요? 융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장원제가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세 농촌에 변화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506페이지에 보면 제가 도표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디테일을 구분하면 이제 그 순수 장원기와 그 다음에 그 14세기 위기의 맹하기, 그러니까 14세기 위기는 이제 장원제 해체기로서 이제 패스트 유행기 그 전에 그와 그다음 장원 해체기로서 14세기 위기, 그다음 패스트 있죠 도입되면서 그 관련된 요 셋씩 나눠가지고 각기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장원제 해체가 돼요. 되게 복잡한데 요 부분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다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걸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자, 서유럽의 농노제는 12세기부터 이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원인에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지대 체제 강화 아니죠. 왜 아니겠어요? 노동지대가 이제 12세기 넘어가서 뭘로 바뀌죠? 그러니까 노동지대를 바탕한 고존장원제가 그 화폐지대나 생산물지대도 바탕한 순수장원제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대 납부 방식을 가지고 그 고전장원제와 순수장원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고전장원제는 지대 납부 방식이 노동지대. 그래서 영주에 직영지 가서 한 2, 3일 일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순수장원제는 화폐지대나 생산물지대로 바뀌죠.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야? 도시를 중심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깔려 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폐 경제 확대, 농업생산 증대, 지대 급납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6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중세 도시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중세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 그 중세 도시들은 주로 원거리 무역의 중심지와 해상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 1번 같은 이유를 백자 이내로 쓰시오. 이거 아마 지휘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뭐 중세 도시뿐만 아니라 정근대 시대 때 전반적인 도시 특징이 그래요. 정근대 시대 때 아마 육상도로가 발달했다고 해도 실제로 뭐가 더 발달됐냐면 해상교통로가 발달됐어. 일단 해상교통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건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실어 다닐 수 있죠. 근데 육상교통로는 지금처럼 뭐 기차라든지 화물, 트럭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들이 일일이 다 끌어야 돼. 아니면 말을 끌든지 한계가 있죠. 그리고 꼭 육상교통로 같은 경우에는 그 또 문제가 뭐냐면 도둑놈들이 많아. 상당히. 그래갖고 치안에도 문제가 있고 국경선 몇 개씩 통과시켜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같은 경우에는 또 도로망도 정비가 잘 안 돼 있죠. 도로가 예전에 고대시대 도로가 다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해상교통로를 이용하는데 해상교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해운로가 바다로 가는 그 해상교통로가 있고 그래서 내륙해운이라 해가지고 강길 있죠. 바닷길이 아니라. 그래서 강길이나 바닷길의 중심 도시들이 되게 보면 도시가 발달됐다.
뭐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어디예요? 한양도 강길의 중심지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세도시 때 도시들은 예전에 새로운 도시들이 아니에요. 이건 예전에 노마 시대 때 도시들이 그대로 성장한 거야. 그래서 노마 시대 때 그 도시들이 중세 초기 때 잠깐 죽어 있다가 나중에 11세기 이후에 이제 여기 부근에 뭐 누가 몰려들어? 상인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이었다가 이 상인들이 이제 전기시가 되면서 뭐야? 계속 머물러 있게 돼. 그래서 요 성벽 주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 때는 세 개 계층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성직자, 싸우는 사람, 기사, 일하는 사람, 농민, 농노. 근데 그 외에도 이 주변에 그러니까 성벽 주변에 새로운 계층들이 형성되는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벽 주변에 사는 사람에서 부르크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부르주아가 되죠. 예.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뭐냐면 그 성벽 주변에 살다가 자기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성벽도 바깥에 새로운 성벽을 쌓죠. 그리고 안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 거냐? 껴모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껴모 운동 두 가지 방법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그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드와 관련된 건데 이 길드는 이제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초기 때는 이제 상호발달에 이바지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독점적인 성격 때문에 오히려 상호발에서 역행되는 그런 과정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되면 우리나라가 이 독점적 성격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 그래서 뭐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금지법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사과 얘기야. 경제과 얘기니까 때려치고. 자, 그 다음에 중세 발달 장원제도의 붕괴에 초래했던 가정을 200제를 쓰시오. 자, 이건 피레네 학파의 견해를 쓰시면 되는데 도시가 발달되면서 이 도시 중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농촌의 장원제에 영향을 줘. 그래서 영주들도 도시에서 상품을 살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네, 생산물이나 이제 화폐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대 납부 방식도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역지대에서 생산물 지대나 화폐지도 바뀌면서 순수자원제에서 뭘로 나오죠? 고존자원제 바뀌게 되죠. 아니, 고존자원제, 순수자원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게 되고 지대는 고정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농민들이 이득이 되는 거죠. 영주들은 손해보고 농민들이 부를 추정하면서 어떤 여기 합법적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죠?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게. 특히 거기다가 14세기 중반에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뭐예요? 이게 그 농노 해방이 더 촉진되죠. 예. 그래서 이제 15세기 넘어가 보면 중세 시대, 특히 서유럽 같은 영국, 프랑스에서는 농노한 계급들이 사라지게 돼. 15, 16세기 넘어가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꼬문 운동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길드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말기에 들어가면 이제 도시귀족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일종의 특권층으로 또 군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 이런 것들, 도시 반란들,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이게 원래 역교농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서양사관이 떼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가는 이제 뭘까요? 가는. 가는 그 북유럽 지역인데, 무스턴조교가 도망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쭉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냐면 상인들이 저항을 했어. 예. 왜 상인들이 저항했냐? 이건 일종의 꼬문 운동이죠. 예. 그래서 이때는 북유럽형, 그래서 꼬문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쫓아낸다고 했죠? 상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게 이제 부유한 상인들이 도시의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조업자들, 그 다음에 직인들, 그 다음에 이런 노동자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게 돼. 그래서 그 도시 반란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 도시 안에서도 이제 특권 계층이 형성되고, 그들이 도시 귀족들이 시 참사를 중심해서 행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여러 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요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장인, 도제 시스템도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장인 집안은 장인만 발생하고, 도제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예요? 위에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도시 내부에서 발생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시기 때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5세기, 16세기 때 이 시대 도시 반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치오피의 반란 같은 거 있죠? 피렌체에서. 그래서 치오피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치오피 반란을 두려워한 중상층들이 누굴 뽑은 거야? 메디치인가를 내세웠고 이 메디치가 이제 그 피렌체를 장악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다는 이제 길드 규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인데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내용을 바탕으로 중세도시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이후 나타난 시장의 운영 원리 및 기구를 설명하고 기읍과 니은의 갈등 양상의 결과를 당시 사회변화 배경으로 쓰시오. 그 부유한 상인과 수공업자의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을 쌓았는데 자 가내용은 이제 아까 뭘 써야 되겠어요? 아플수 이북 지역 북유럽의 어떤 그 꼬모운들의 특징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되죠? 중세 후기 때의 어떤 도시 귀족 때의 그런 시 참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니까 곳곳에서 뭐냐면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반란이 치오피의 반란 같은 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 네덜란드 게트에서는 노동자의 시행정권을 장악을 시도했고 독일에서는 수공업자의 도시행정 참여 요구를 해서 관철시켰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운정에서는 시정의 운영 원리 및 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참사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행정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영주재판권이나 교회법에 해방되어 독자의 재판권, 사법권을 행사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H 교사는 고등학교 세계 수업에서 다사조를 선정해서 아래와 같이 수업을 구상하였다. 그래서 학습 목표 A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사전 활동을 사교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 두 가지 기수하시오. 그리고 C에서 교사가 설명할 내용을 B의 학습 주제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부분은 뭐 그 사료 부분이니까 각자 그 사교학습 문제점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예전에 언급했어요. 두 가지 있었다고 했죠. 이거 쓰시면 되고 여기 또 하나 길드학습 경제활동인데 길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등학교 내용을 좀 쓰시면 돼요. 뭐 주프트 강제 같은 걸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공업길드 같은 경우에 도지의 수업 연도, 도지의 수의 제한, 그 다음에 가입금, 직장, 상품 검사 같은 다 규약을 가졌고 공동구입, 생산, 판매까지도 다 규제를 냈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이제 길드 체계가 붕괴됐냐면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붕괴되기 시작해요. 삼자는. 그래서 이제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금과 은 같은 것들이 유럽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동방상물도 중국에 인도에서 사오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근데 종전에 그 길드 체계하고 이 많은 물건을 찍어낼 수가 없어. 왜? 길드는 상품량이나 이런 것들 다 규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돈 상인들이 직인들을 불러내요. 도시에서. 그래서 직인들이 이제 도시에서 벗어나서 농촌에 가갖고 그 뭐냐면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대제 형식으로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길드보다 더 많은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점점 길드가 어떻게 될까요? 붕괴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회 때 길드를 폐지했다. 그 내용은 그것 때문에 폐지된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무너져 내린 것들을 제도적으로 확인 사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길드라는 것들이 유럽에서는 큰 영향을 줘요. 아직도. 물론 길드라는 제도는 지금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동조합을 결성될 때 어디가 중심이에요? 사업자 노동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LG전자 뭐 삼성자동차 그다음에 그 삼성자동차 노조가 없지만 현대자동차 그렇게 상업자별로 이렇게 노조가 결성이 되는데 얘네들은 길드의 영향 때문에 사업자별로 노조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노조가 형성돼. 예를 들어 뭐 철강 노조, 그다음에 자동차 노조, 그다음에 전자 노조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발언권이 누가 세겠어요? 전자요, 저희 후자요. 후자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발언권이 되게 강화시키는 게 유럽의 노조의 특징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뭐 금속노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잘 안 돼.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 길드의 유풍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자가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단결이에요. 단결하지 않으면 걔는 당하는 거야. 이번에도 볼 수 있듯이 그 느꼈잖아요. 예. 기간제 사태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단결해야 돼, 일단.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 8번은 이제 농민반란이야. 그래서 이제 농민반란은 14세기 때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패스트가 유행되니까, 많은 농도들이 죽고, 임금이 뛰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일부 영주들이 봉건적 반동 현상이 보이죠? 그래서 고종 장원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임금도 동결시키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유럽에서는 자크의 반란과 와트테일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와트테일 반란이에요. 자, 다음 중세말 한 수도사의 설교 가운데, 일부다. 이 설교와 관련된 농민의 난에 대해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는 그 세 번째 내용 있죠. 자,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인 아담과 아부의 이부 자손입니다. 그 영주도 우리가 일하게 하여 배불리 먹는 것 외에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우월함을 말하거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담이 밭을 갈고 그 이브가 길쌈할 때 누가 천민이고 누가 그 귀족이냐 이런 말로 유명하죠. 예. 자, 그리고 누구가 그랬어? 존본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존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는 이제 위클리프 아시죠? 위클리프 후계자들이야. 계승자들.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로랜드라고 하죠. 로랜드. 이 로랜드는 원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인데 이 설교에 누가 영향을 받았냐면 그 와트테일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 이 사람이 주도돼갖고 반란이 일으킨 거죠. 물론 이 반란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노동자 조대라고 해가지고 예전의 임금을 동결시키려고 했죠. 거기다 이제 빈민들이 가담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봉건적 반동 현상도 관련돼 있다. 예.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그 봉건 귀족들이 와터테일러를 이제 회담한다고 해서 스미드필드인가 그런 것을 불러내. 그래 놓고는, 무사들 시켰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민병대를 동원해갖고 농민반란을 진압을 해.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크린난도 이제 진압을 당하죠. 그 와터테일런과 자크린난이 진압하고 나서 봉건 영주들이 봉건적 반동을 실시했냐? 봉건적 반동 정책을 실시 못했어. 왜냐하면 농민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이 사람들 깨닫게 된 거야. 농민들이 이렇게 진압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그냥 자신들의 봉건적 반동 정책을 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장원제가 더 해체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자, 정벌 협상 도중에 주동자가 피살되면서 난이 진압됐다. 이 주동자는 와터테일란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미드필드 곳에서 협상하는 중에 정부가 죽여버려, 이 사람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보홀 등의 난에 참여한 원시 기독교 평등 사상이 설파됐고요. 난에 가담하는 잠깐만 이게. 내가 9번 문제 지금 풀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9번 문제 제가 풀고 있는데, 예전 기준에 보면서 순서 바뀐지 몰라갖고, 일단 9번 문제 지금 풀고 있어요. 네, 8번 문제가 아니라. 네. 자, 난의 가가만 아니라 난의 가다만이죠. 이게 오타인데 좀 고쳐주세요. 자, 난에 가담한 농민들은 농노제 철폐든 봉건적 예수로부터 해방을 요구했다. 예, 주장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난을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농노제 폐지, 토지의 자유, 봉건적 예수 해방, 노동조합 철폐 이런 것들 요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귀족들에게 재산과 노역의 무제한 징발을 허용한 정부의 칙령을 빌며 난을 시작했다. 요건 틀리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크리엔왕과 관련된 꽁페누 칠령이에요. 꽁페누 칠령. 예. 마트텔랑 관련 없어요. 그래서 이건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그 자크리엔왕이 일어날 때 무슨 전쟁 와중이었죠? 백년 전쟁 와중이었어. 그래서 백년 전쟁 때 이 프랑스 정부가 전쟁 비용을 농민들과 부르주아에게 부담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르주아들은 그 이에 반발해서 그 당시 이제 에티엔의 마르시엘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은 그 당시 꽁페누 칠령을 공포하니까 자크리의 난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두 난이 서로 연계되려고 하다가 곧바로 에티엔의 마르시엘 난이 이제 진압되면서 이제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자크리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다. 꽁페누 칠령도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이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죠? 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서양의 중세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1번을 보면, 원거의 무역이 발전되면서 중세 도시는 국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쇠퇴됐다. 국왕권 아직까지 약했죠? 이거는 15, 16세기 때 넘어간 얘기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지중해 무역권 중심이었다, 뭐 제노바, 베네치아, 피사 같은 거 성장해서 일종의 그들도 하나의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게 보면 시장경제에 억누르고 자원체제 동요를 막기 위해서 영주는 도시의 성장을 초기부터 철저히 억압했다. 이건 틀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샹파뉴 백작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시장의 개선을 더 반겼어. 왜? 처음에는 시장세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의 어떤 통과세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 보면 도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장에는 인신과 영업의 자유만 포함되었고 정치적 자치권은 배제했다. 아니죠. 인신의 영업과 자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정치의 자치권도 보장받죠. 그래서 시 참사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독자적 행정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교회법과 봉건적 제후들의 법을 배제한 채 도시법을 만들어갖고 자체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요. 도시의 길드는 그 구성원 간의 어떤 상호 부조를 위한 공제의 조합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배타적 단체로 발전했다.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비잔티움 제국 볼게요. 비잔티움 제국. 자,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유스티누스 법정이 편찬되어 근대 민법의 기초가 되었다. 맞죠?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 법정은 예전에 내려왔던 로마법들을 정리한 거예요.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법 중에 좀 약간 모순된 법이나 이런 것들, 중첩된 것들을 하나의 추상적 업구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 로마법 대전인데요. 이것을 유스티누스 때 했기 때문에 유스티누스 법전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로마법 같은 경우는 공법과 사법 중에 어디가 발달됐다고 했죠? 사법이 발달됐다고 했죠? 민법. 그래서 민법이 근대 민법의 기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그 플라톤 아카데미가 개설되어 그리스 철학이 더욱 심화되었다.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얘기야. 이건 플라톤 아카데미가 언제 개설됐냐면 비잔티움 제국 때 개설된 게 아니라 이탈리아 때 15세기 이탈리아 때 이탈 필렌체에서 개설됐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실권자였던 코시모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어서 그 당시 이 플라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플라톤 철학이 그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뒤에 도입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근데 이게 3번이 이게 제일 문제가 있는 구조인데, 황제는 그리스 정계 수장으로서 종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근데 명목상 수장은 황제가 아니에요. 뭐겠어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황제 교황주의란 말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데, 황제 교황주의라는 것은 그 비잔틴 사가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서양 얘기들이 만드는 개념이야. 그래서 서양 얘기들이 자기는 정교 분리인데 저쪽은 정교 일치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만드는 거야. 물론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그 뭐냐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 그것도 아니에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뿐이고.
예,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었다. 영적인 세계의 최고 우두머리는 황제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예요. 예, 그래서 제 최근에 상당히 비판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러니까 비판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개론에 보면 황제 교황주의를 채택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황제 교황주의라는 그 견해도 있다. 이런 하나의 견해도 소개시켜주고, 교과서에도 무슨 추구했다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 뭐 황제 교황주의가 채택됐다 이렇게 단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는 그냥 황제가 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냐? 그래서 한 세 가지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종교회의 소집권이 있어요. 종교회의 소집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소집해서 교리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뭐야? 선상 파괴론 같은 것도 이제 공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냐면, 콘스탄틴 대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겸임한 게 아니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3명 정도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황제권이 이제 교회에 간섭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누가 만들었냐면 유스타누스 황제 때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재정 일치적인 성격이 갖고 있다는 거지. 완전히 황제가 교황의 영적 권리를 장악했다. 영적 권한까지 영역까지 침범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라는 개념은 좀 약간 문제가 있고 지금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요. 학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서구에도 받아보는 그런 역사관이지 그 자체 비잔팀에서 보는 그 견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공용어는 처음에 그리스어를 사용했다가 뒤에 라틴어 바뀌었다. 틀렸죠? 처음에 라틴어 사용했다가 그리스어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국의 영역이 그리스 반도 쪽으로 축소되죠. 예. 그래서 그 서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유스타누스 황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라틴어를 사용했던 황제다. 그 이후에 이제 황제들은 다 그리스어를 사용했어. 아까 이제 제국의 영역도 축소되고 제국을 통치한 시민들도 그리스인이고, 심지어는 황제를 배출한 왕계도 다 그리스 계통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제가 빼먹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예전 교재도 하다가 그때 십자군 전쟁 할 때 5번 문제 안 푼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넘어갔는데 5번 문제 잠깐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5번 문제는 이제 보기 전에 요번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 거의 지금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 보시냐면 일단 이제 그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쭉 가시면 그 북수능 특강 기출 자료 공간에 보면 그 14년에서 17년 기출 분석방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거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문제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몇 번 문제냐면 이게 전공비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자, 4번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일부 문제는 어디에서, 발췌해놨냐면, 근거를 찾았냐면, 서양 중세사, 특히 제4차 그 라틴 공예 있죠? 요 부분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지도에서 베네치아에서 출발한 원정군이 공격한 기역의 도시들 이름을 쓰고, 이건 뭐 그냥 쉽죠? 우리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곳을 공격한 이유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은 누가 소집했어요, 일단? 이노케티오 3세가 소집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서양사기는 이노세트 3세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시는 분이 있는데, 동일한 말이에요. 어차피 그 외국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포기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영어를 그대로 포기하냐, 아니면 라틴어 포기하냐.
그 원어물 그대로 포기하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해.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요거는. 웬만한 교과서 좀 쓰시면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했는데, 교황 이름 모르면 그냥 누구 쓰면 된다고. 이노케티우 3세로 다 걸려들어. 이 사람이 되게,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공격한 이유는 뭐 때문에? 라틴 제국을, 그 당시 비잔틴 제국을 공격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4차 십자군 전쟁에 돈을 내줬던 상인들이 누구냐면, 베네치 상인이에요.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빚을 갚으라고 하고,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디를 공격? 콘스탄티노플 공격해라. 이렇게 요청한 거야.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 공격한 거야. 그래서 거기를 약탈하고 했는데, 그러면 베네치아 상인들이 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라고 했을까? 그 의도가 있죠. 요 동방무역의 패권을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얘들 배제하려고.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비잔틴 제국을. 그런 목적에서 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워진 제국이 무슨 제국이냐? 라틴 제국이야. 그래서 이 라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소아시아 반도가 아니라 주로 이제 발칸 반도 일대에 이제 세워진 나라고 그리스 일부나. 그래서 이 라틴 제국이 있고 주변에 여러 이제 또 봉건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봉건 제도를 그대도 이식을 했어. 그렇지만 곧 멸망했죠. 다시 예전의 왕조가 다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멸망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노케티우스 3세는 반응이 뭐냐? 처음엔 붕괴했어. 이것들 하면서 파문에 처해졌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라틴 제국이 성립되니까 이거 잘 됐네. 차라리 동로마 제국 교회가 어때? 폭삭 망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신의 뜻이다 하면서 또 환영을 하게 돼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전자만 적혀져 있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이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됐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그 원정기의 도시 악탈 내용이 이제 있죠.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에 신성한 제단을 조각내서 병사들이 나눠 가졌고, 그 다음에 그릇이나 금은 장치들 떼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창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콘스탄티노 대주교의 그 수자가 앉아있는 의자에 앉게 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에게 교황 간을 주고 하면서 교황에다 받들 모시고 시동하고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럼 나사건 이후에 이제 소집된 라테오 공예 있는데, 이 라테오 공예에 관련돼 갖고 서양사 개론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서양사 개론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가지고 쓸 수가 없어. 그 서양사 개론은 이제 뭐라고 내용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그 라테오 공예를 통해서 그 당시 라테오 공예를 통해 카톨릭 기본적 교리를 확인하고 교회의 도덕적 개혁과 교회 내부 행정의 향상을 진력했다. 그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보았잖아. 지금 사항. 분명히 사항이잖아. 이건 방향이야. 그때 요거 쓰면 좀 안 맞는 것 같아. 전반적인 방향.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지. 상황을 써서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카톨릭 기본적 교리를 왜 하긴 했을까? 도덕적 개혁을 왜 했을까? 이노케티우 3세는 뭐와 같은 시대였죠? 그 당시 남프랑스일 때 뭐가 있었어? 그 이단파인 왈도파니, 그 다음에 카트릭파니, 그런 사람, 알비주파라고 하는 그런 파도 있었죠? 그럼 막 진압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좀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이 사람들이 왜 비난을 했어요? 교회가 썩어 빠졌다 비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또 이들이 나름대로 교회 교리를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 있죠? 대표적인 뭐예요? 성체서 같은 걸 부정을 했죠. 그러니까 교리도 이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라틴 공예를 개최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뒤에 나중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카톨릭 내에서 개혁을 할 때, 무슨 개혁이 있었죠? 트렌트 공예가 있었죠. 트렌트 공예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그 당시 신교들이 공격했던 카톨릭 교리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 때는 신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단이잖아. 그러니까 이단들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예전의 교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트렌트 공예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단파였던 알비제파니 왈도파들의 공격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다시 확인하는 측면에서, 반동적 측면에서 했던 것이 뭐다? 이 라테르 4차 공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라테르 4차 공예에서 뭐 어떤 것들이 결정됐냐 보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찾았냐면 서양 중세사 부분에서 찾았어요. 예, 그 내용 보면 성체성사에서 하체설을 공인했고요. 이건 뭐에 연관돼 있죠? 그 당시 그 카토이파, 알비주파와 관련된 거죠. 그 알비주파는 성체설 인정 안 해. 왜냐면 포도주나 그 다음에 빵이나 다 뭘로 구성돼 있어요? 물질로 구성돼 있죠. 물질은 뭐예요? 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받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톨릭은 1년에 고해성사를 내요. 이것도 그 알비파들이 고해성사 인정 안 하잖아. 성사 같은 것들. 예, 그런 거가 연결돼 있고. 사제는 시제에 의한 판결 참여 금지. 이건 뭐 시제법을 금지시킨 거야. 교회법에서 이제 시제에 의한 법을 금지시켰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당 창세에서 3개월 내 주교를 선출하지 못하면 대주교가 개입해 새로운 주교를 선출해. 이거는 행정개혁이고, 그 다음에 모든 대주교도 1년에 한 번씩 주교회를 하고, 요때 뭘 하냐면 배교자들 해요. 그 다음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노케티우 3세는 그 배교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또 뭘 운영했죠? 종교재판소를 운영했죠? 종교재판소를. 그 다음에 사제의 도덕적 생활 규정. 요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염두에 둔 거야? 알비지파. 왜 알비지파들이 이제 카톨릭의 사제들이 뭐 성직자 결혼도 하고 매매도 하고 너무 썩어 빠졌다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에 보면 어떤 도덕적 생활을 하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사대의 도덕적 생활을 이제 구제하는 내용 보면 사제는 독신이어야 되고, 음주, 도박, 사냥, 상행위, 여인 수취 그런 것들을 하고. 밝고 하라고 롤차림들을 금지시키고요. 이런 것들 해야 돼. 다 이건 누가 했던 거야? 예전에 카디파 그 교회 그 뭐냐면 신부들이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너무 이제 썩어 빠지니까 민중들이 막 비난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 막기 위한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뭐 음주나 뭐 이런 것들 도박은 최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신부들도. 그래서 소주 많이 마시고 그러는데, 예, 술 많이 마시고. 마실 수 있죠. 어떻게 뭐 사람이 그냥 이게 모든 걸 다 절제하면 살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양 중세사 문제 낼 때, 딱 공통적으로 보면, 그 비잔틴,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뭘 좋아하는 걸 알 수 있냐면, 십자군 전쟁하고, 그 이노케티우 3세와 관련된 내용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주변만 좀 한번 열심히 봐두세요. 또 낼 수가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좀 쉴게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자, 비잔틴 제국과 관련된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나라의 문화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군간구제, 그리스 정교, 교황한계 일치주의, 성소피아 수상, 성당 뭐와 관련된 거죠, 여기? 예, 슬라브족이죠. 슬라브족.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당시 비잔틴 제국에 영향을 받은 그 슬라브족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그 슬라브족들은 우리나라 시점은 그 백제하고 일본 간의 관계야. 그래갖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했지만 그 당시 비잔틴 제국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슬라브 제국, 슬라브 민족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이죠. 물론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슬라브족 중에서도 이제 어디만 해당하면 동슬라브족 같은 경우에 받아들이죠. 러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슬라브족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는 이제 뭘 믿죠? 카톨릭 같은 걸 믿어. 그래서 좀 다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그 키예프 공국 시기 때, 그 당시 그 블라디미르 왕이 있었는데, 이 비잔틴 황씨 혼인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스만 투르프가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시키고 나서 비잔틴 그리스 정교의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하죠? 모스크바로 이동하잖아. 모스크바로. 그래서 이 모스크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의 노마라고 하죠. 네, 그래서 1의 노마는 원래 알고 있는 노마, 2의 노마는 콘스탄티노플, 3의 노마는 모스크바. 그래서 로마노프의 왕가의 장식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깃발 중에 그 하나가 그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네, 독수리를 자기의 왕가의 포시로 삼는데 포시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독수리는 뭐의 상징이죠? 로마의 상징이야. 그리고 로마노프의 왕의 오늘 뭐라고 해요?
짜드라고 했죠. 짜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시저란 말에서 나온 거죠. 이런 거 다 연결돼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당시 유스티누스 황제 때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